정비 사업은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살기 불편한 동네에 어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그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이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어느 법에 따르냐, 도시 및 중앙지역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합니다. 면적은 통상적으로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가 2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저층 어떤 단독이나 빌라 지역은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 소규모 재개발 잘 때 이게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 특례법에 따라서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쌍문역 동치타츠, 그다음 우리 방학내에 신대는 도시복합사업입니다. 이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LH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도시 및 중간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이제 건물이 낮고 오래된 공공주택 단지를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기반시설이 불량한데 하는 데를 이제 재개발 사업입니다. 반대로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불량한데, 그다음에 주택도 낡은데. 네. 그 재건축은 도로나 그런 기반시설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살기 불편한 데를 사업으로 정비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은 30년이 경과가 되고 기준세 200세대 이상, 그다음 대지면적이 10,000세대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입니다. 먼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 단계고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향 인천 안전진단이 끝나서 지금 정비의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다음 사업 시행에 단계에서 추진의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관리처분 단계를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인가, 그다음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완료 단계로 준공인가, 이전구 시 정비업 진행 해제 조합을 청산한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도봉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쌍문 한양 1차를 포함해서 4개 단지는 지금 정부역 지정 절차를 신속통합기획 정부적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5개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그 정비업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나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에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지는 그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지만 현주타까지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안전진단 이용자 지원 동의서를 못 받아서 아직 본 안전진단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한양 1차가 하고 있는 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본구역 내에서 해당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개별 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 높이, 만약 용도지역 변경 상황이라든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설치 계획, 그다음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계획이 가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토지점 소유자의 이반 제한을 6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반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시장한테 정부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부역 수립 전반에 대한 법정 절차입니다. 주민대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와 협의하고 주민공라, 주민설명회 절차 거칩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의견 청취도 거치고요. 이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로 정부역 지정 신청합니다. 지금 한양 1차는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통과가 된다면 정부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 해서 많이 좀 들어봤던 아마 얘기일 겁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작년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좀 빨리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건 법적 절차는 아니고 어떤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빨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4년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최종 그 정부역 시작하는 데까지 4년이 걸렸는데, 요걸 특히 신통합계획은 1년 6개월 만에 끝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12개월 만에 끝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역 위반 제한이 올 11월까지가 1년입니다. 딱 정확히 한양 1차가. 근데 1년 안에 못할 것 같고, 아마 12월에 잘하면 정부역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속도약의 이제 세부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도시개혁제 선정에서 그 정비계획을 마련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계획안을 그 30% 이상, 이게 신속통합을 하려면 주민 30%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문사업 신청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 자문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안으로 주민들이 다시 6%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 주민의회 유관부터 협의 등을 거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자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아직 한양 1차가 아마 11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자문회의를. 아직은 일정이 접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우리가 그 정부역 기반 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정부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도시의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정부역 지정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정부의 용적률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요거에 아마 지난번 설명회 때 용적률을 잠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에 아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지상층, 각 층에 대한 연면적을 총 합계를 지하층을 제외합니다. 지하층은 아무리 많아도 면적선정에 제외하고 지상층 합계를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한양 2차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300% 이하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층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300%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체계입니다. 다른 건 상관없고 3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서울시 조례 그 3종 용적률은 2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상가라든지 뭐 다세대 연립 그러면 바로 250으로 적용해서 짓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맨 처음 시작에 기준 용적률이 21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용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을 해서 20%로 올려 230까지. 그리고 공공기업, 도로라든지 공원을 기부 취합하면 다시 20% 올려줍니다. 그래서 250까지 지을 수 있어요. 법적 상한은 뭔거니? 자, 여기까지 졌는데 내가 일조권이 안에 건축법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까지 더 올려줍니다. 50% 올리죠. 이게 법적 상한 용적입니다. 요건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릴 때는 반드시 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장에 설명드렸듯이 21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허용 임대주 항목을 최대 20%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서 20%를 채우면 23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이제 공공시설 제공입니다. 기반시설, 뭐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다시 제공을 하면 기부 제한을 해주면 250까지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하는데, 자, 요걸 법적 상한은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선택을 하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줄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임대료를 줄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임대를 없애려면 요걸 상한 용적률을 안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조금만 올리든지 300까지 가지 말고. 그건 이제 소유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그 사업성 보정계수라고 해요. 재건축 사업 보정계수라고 해요. 9월 26일 날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 모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분담금이 때문에 어려워하시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요 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임대 숫자를 좀 줄여주고자 요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 개수 항목에는 공시지가 보정 개수가 있고 대지 면적 보정 개수가 있고 세대 밀도 보정 개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2.0까지 가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양 거를 보니까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우리 대상지 여기까지 나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곱미터 단위입니다. 평당 아니에요. 나오니까 이걸 이게 도봉구에는 굉장히 많이 유리해졌어요. 이 도봉구 공시지가가 서울시 25개 중에 꼴찌예요. 도봉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정 개수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한양이 공교롭게 이게 다른 이 도봉동, 방학동 오히려 이쪽 그 창동역 근처보다 높아요. 평균 공시지가가. 그래서 좀 아쉽지만 2.0까지는 주고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 보정 개수는 대지 면적 2만 미만에 대해서 쌍문 한양은 3만 8천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 세대 밀도 보정 개수량은 이 계획을 해서 나온 용적률이 있어요. 이걸 전용 캐시고로 나눕니다. 그래서도 이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를 다 못 받아가면 그냥 받을 수 없다면 이것도 보정 개수 적용이 되는데 공교롭게 84.9로 나눠보니까 977세대가 수용이 가능한 걸로 나와서 이 세대 밀도 보정 개수도 한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지가 보정 개수만 적용해서 1.77을 보정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허용률 잠깐 이제 20% 받는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들이 단지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양은 열린단지, 돌봄시설, 우수 디자인을 선택해서 20%를 선택했다. 아까 1.77을 20에다 곱하기 1.77 합니다. 그래서 보정개수를 적용해주는, 그 전에 보정개수 없을 때는 그냥 20%만 적용을 해줬던 겁니다. 여기에 이 허용 인센티브 항목에, 선택한 항목에다가 보정개수를 곱해서 공정률을 올려준다.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허용 보정개수, 사업성 보정개수를 적용한 겁니다. 기존에 지금 쌍문향이 사업성 보정개수 전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탈 허용연율 220 받았고 정비행률, 이게 정비행률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원래 이제 25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45.19를 받았어요. 공원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공원 기부 체납 그 면적을 넣어보니까 245.19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한용률을 선택을 해서 299.18까지 적용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절반은 임대, 일반은 분양하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성 보정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허용률이 아까 1.77을 곱해주니까 245.44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비행률 집자적 이만큼이 265.0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당초에는 245.19에서 299.18 사이에 증가된 운영률의 절반이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증가되니까 이 증가폭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43세대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단순히 일반 분양가로 따지면 약 430억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원이 자꾸 이제 공론 의견에도 공원을 왜 넣냐, 공원 빼면 안 되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싶었거든요. 이제 정비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1000세대 이상,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5% 중에 큰 면적, 아니면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한양은 안 되는데 1000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부지 면적은 1120, 부지 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123, 세대로 되니까 3450. 그래서 3500제곱미터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방송에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일 날 발의됐습니다. 요게 이제 법이 통과가 시행이 되면 요 세대를 2000세대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한양은 공원을 기부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지로 해서 조금 이제 더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할지 공원으로 기부채로 갈 건지는 그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건축 후정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분담금은 간단합니다. 그 종후자산, 이게 재건축하기 전에 자산에서 종후자산을 뺀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비례율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간단히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자산을 평가를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짓는 아파트 전체를 다 평가를 해서 그 차익을 내는 게 분담금입니다. 차이가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내는 게 분담금입니다. 추정분담금은 총 4번에 걸쳐서 산정을 합니다. 처음에 정비를 수립할 때 조합적을 동의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동의 전에, 그 다음에 분양시행 전에 추정분을 산정을 합니다. 이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계약전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할 때 내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말 그대로 추정분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요. 정확성도 없고, 그다음 정확하게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해서 좀 논란의 여지만 있고 그다지 효과가 없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분담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조합원들이 분양가에서 권리가에 이게 종전자산 평가액입니다. 요 값을 뺀 가격이 추정분담금입니다. 아까 그 추정분담 산출시기를 설명드렸죠. 정비에 수립할 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장님 동의서 받기 전에 이제 이걸 산정해서 다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또 할 거고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받을 때 다시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을 한 뒤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고 분양 시청을 할 때 분양 시청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추정분담을 산정해서 통지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 4번에 걸쳐서 추정분담을 산출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정분담 산출식입니다. 산출식은 먼저 이제 비례율이라는 걸 산정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가액의 비율을 이제 비례율의 정의가 있습니다. 100%를 기준해서 사업성이 나타내는 지표도 100%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좋고 100%가 안 나오면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분담금을 낸 능력 그런 걸 봐서 이게 사업성이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니? 종전자산 총액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아파트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평가를 해서 그 자산 총액을 조합원 일반 분양가,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합니다. 이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이 종전자산을 나눈 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율을 여러분 개개인의 각 세대마다 나중에 이제 사업시행인가 구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감정평가 핵에 곱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100이 나오면 그 감정평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90이 나왔다. 나온 금액의 90%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10이 나오면 나온 가격의 10%를 더 얹어주는 거죠. 거기에서 그 가격을 여러분 받는 분양가를 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정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해요. 너무 높다, 많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액이 너무 낮다. 이걸 올려달라고 해요. 분양가는 낮춰달라고, 이건 올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움직여봐야 왜? 변동에 높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수익이 줍니다. 이 수익이 많아야 비례율이 잘 나오는데 이걸 수익이 떨어지면 비례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하나 반면에 종전자산가격을 높여달라고 올리면 얘가 이 부모가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또 비례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움직여봐야 분담금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개별 통지가 되면
모두가 와서 평가에 낮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평가를 하나 건들면 똑같이 823대 때 다 건듭니다. 다 올려줘야 되고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종전단 추가액이 6억이었습니다. 희망평가액은 그냥 평가액은 8억이었어요. 비례는 95%. 이 A씨의 분담금은 이렇게 됩니다. 희망평가 8억에서 6억을 중전단에 6억을 평가받았어요. 비례율이 95%. 95%를 곱하면 5억 7천이 됩니다. 이제 빼니까 2억 3천만 원이 A씨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요건 이제 예시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 다 담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 분담금이 분양가가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 평가액을 만약에 올리거나 내리게 했어도 분담금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수가 많아야 되고,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비용이 덜 나갑니다. 요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분담금 줄일 방법. 그래서 요건 이제 또 분양세대 수를 많을 거라면 소형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소형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밖에서 제3자가 볼 때는 단지의 가치를 좀 낮게 봐요. 아, 저기는 소형평의 단지다라고. 이것도 적절하게 참 그냥 그 폐용세대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날 어느 분이 이제 이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못하거나 이랬던 사정이 생기지 못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상당히 이제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래도 이건 좀 적절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합설립 미동이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이나 조합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설립이겠고, 그 다음에 신탁방식으로 할 때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입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촉구를 합니다. 조합이나 이제 신탁사가 하겠죠. 그 다음에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로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 기간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 금액을 판결을 합니다. 이후 금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자, 조합설립 동의를 안 하시거나 신탁을 선정할 때, 선정할 때 미동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도 청구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조합은 아까 분양시청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시청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양시청을 안 하거나 처리한 자도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관리주체 인가 고시가 됐는 날부터 90일 이내 보상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불성임 시에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또다시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을 해서 법원이 거기에 나온 상승 평균으로 그 매매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했어요. 분양시까지 했는데 조합은 분양계약을 안 해요. 이건 법에는 없지만 정관에는 들어가 있어요. 필정관에. 그래서 조합에서 미계약자도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요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시까지 했어요. 근데 난 도저히 나 분양금 못 내겠다 라고 하면 아까 분양계약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양계약 안 해도 매도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마다 지금은 현재 도봉구가 아까 여기 뒤에 제가 설명했죠. 현재 도봉구가 토유관리지구에 해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유관리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위원회 해당 정비사하고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토유관리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위원회는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산 사람은 조합원이 못 돼요. 현금재산권자 돼버립니다. 근데 현재 도봉구는 토유관리지구가 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사도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나중에 경기가 바뀌면 도봉구도 토지관리지구 지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예,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계속 여러분 이 사업이 한양 2차 정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도봉구가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셔서 내가 진짜 어렵다면 그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어떤 아파트 가격,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을 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관리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다 결론을 내야 되겠죠. 조합 변경이 받기 전에 다 하셔야 되겠죠. 이후에 매매는 되지만 조합은 자격이 안 되니까 누구도 그걸 안 살라고 하겠죠. 물건은. 이런 상황을 잘 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 재건축이라는 게 소유자분들이 집을 새로 짓는 건데 다 입주를 하시는 게 맞죠. 원래는 그 취지해야 되는데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어떤 공사비 그럼 때문에 분담금 문제로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재정착률이라고 하는데 재정착률이 상당히 재건축 세법에 높지 않습니다. 실제 나중에 10년 뒤에 아니면 1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주할 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 소유자들이 그때 입주하는 경우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그러면 그 현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가장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이런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시기를 잘 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제 입장에서 이거 설명드린 게 참 아이러니인데,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 1차 지금 재건축 추진 현황에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재 평형이 21평형, 27평형, 29평형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27평형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됩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18월 19일 했고 9월 5일 날 구역에 정치를 해서 원안 가기를 통과됐습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초에 2차 신도통합계약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아마 11월 초가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의견이 나온 걸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이제 시에다 정비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초나 중순 정도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예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의가 크게 수정되거나 내용이 없이 잘 통과가 된다면 12월 말에는 정비역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가장 빨리 정비역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도 보셨지만 정비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좀 바뀐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바뀌어서 이게 115세대에서 72세대 줄였어요. 아까 사업성 보정계수 1.77을 적용해서 줄였습니다. 43대가 줄은 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게 지금 최고 층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단지가 최고 40층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대수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용적률은 이만큼이 늘었는데 세대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세대 다 40평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만 이 한 동만 40평을 줍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낮습니다. 이유는 요 아파트를 배치를 하는 이 규정들이 있어요. 동과 동과는 이 동의 높이 0.5배, 0.5배 띄어야 돼요. 이 동과 동 사이에 측벽과 측벽은 4m. 그다음에 요 창문이 있는 방향과 측벽은 8m. 그 다음에 도로나 중위대는 또 도로나 그 공원 중심에서 0.5배. 이런 다 규정이 있어요. 이걸 맞추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층수가 못 올라가요. 아파트를 많이 못 지어요. 그리고 또 층수를 많이 올려달라는 또 그 높이 올려달라는 그 공람 의견이 많았어요. 층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규정률 300%를 못 넘습니다. 층수를 많이 올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얘가 만약에 이 높이에 2분의 1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들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설계 쪽에서 설계할 때 되는 거니 이 면적에 이 토지 모양에서 어떤 층수를 최고 층수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층수를 배치를 해야만이 최고 많은 세대수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수를 많이 뽑아낸 방법은 소형평 많이 지으면 됩니다. 소형평 많이 지으면 세대수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도 설명을 드렸죠. 수용평을 많이 뽑게 되면 주차장이 막 늘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 한양이 지하 3층으로 계획돼 있어요. 지하 3층도 제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지하 3층 주차 대수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게 공동주택은 거의 세대당 1대인데 서울시는 세대당 1.2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왜? 한 세대가 차 2대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대당 1.2대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지하 3층 주차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양이 잘하면 1300세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층으로도. 그러면 지금 계획한 평수보다 면적보다 더 작은 평형으로 가면 되겠죠. 요걸 더. 그러면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까 제가 소형평 더 내리면 어떤 단지 임의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59, 74, 84는 거의 지금의 재건축 적용할 때 FM 표준 평형이에요. 요 평형은 사실은 여러분의 의견을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이 토지에서 가장 많은 용적률 300% 가까이 뽑아내기 위한 평형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여기 112억 4세대인데 이건 나중에 다 빼야 됩니다. 그냥 못 받아요. 분양가 격도 그렇고 그냥 안 될 겁니다. 이런 건 조정을 하면 지금 1150세대보다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지하 3층까지 주택 계획으로 보면 약 1300세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부역 시행 고시가 되고 취준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이 되면 그때 이제 건축사 사무실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이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져가는 건 최고 40층하고 용적률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이 평형은 다시 만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다 할 거예요. 몇 평을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 평형대를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평형대가 많이 다양해질 거예요. 많이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1315세대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도 지금 299.18 요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지금 299.9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합전략인가 그 설계사무소 당선자 하시면 그 설계사무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299점, 300% 가까이 맞춰라 라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왜 못 맞추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해주고 나중에 충분히 저희가 새로운 설계사무이 선정이 돼서 이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이건 반드시 최대 300%까지 가까이 나오게끔 계획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분담감이 조금이라도 줄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40층이다. 나머지 층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전부 40층이 아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40층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건 지금 우리가 추진단지의 용적률 세대수에 비교한 겁니다. 하도 저기에서 한양 1차가 용적률이 현황 대비 130%가 늘었습니다. 그죠? 세대수가 326세대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하 1차가 130% 똑같이 130%가 늘었는데 277%가 77세대가 늘었고요. 네, 삼만동은 특이하게 중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의도 300%를 이용해서 3만은 205세대가 늘었고요. 네, 신동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810세대. 반드시 이 용적률에 따라서 이 세수가 늘지 않습니다. 아까 왜 건축계획 기준, 대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양일차가 가장 많은 동이 11호 조합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1호 조합. 지금은 5호 조합 이상은 짓질 못하게 돼요. 서울시 건축 시지 12기준에 5호 조합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5개 라인 짓고 띄고 다시 5개 라인. 음아파트가 200m가 넘어요. 한 동의 길이가.
지금 절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축 조건이 이 한양 아파트가 질 때 당시보다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세수도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또 하나 더, 이거는 현재 평형대입니다. 각 세대를 보시면 되죠. 우리 한양 1차가 작은 평도 없지만 큰 평도 없어요. 전용 건축식으로 보면 이렇게 탈사 타입도 없고 이렇게 없습니다. 참 애매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평형이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계획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만큼 세수가 많이 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평형이 많으면, 탈사 타입이 많으면 얘를 쪼갤 수 있거든요. 조금씩 띄어서 하다 보면 세수가 더 늘어나죠. 근데 한양은 탈사 타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다행인 건 이렇게 작은 타입이 없다라는 것도 이거 좀 어쩌면 좀 다행입니다. 이게 그 용적률 는 만큼 세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에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이 용적률이 140%로 있으니까 세수가 100% 늘어야 된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계도는 없습니다. 자, 이건 진짜 이거 재건축 한 사례입니다. 홀에는 아실 겁니다. 노관에다. 이건 제가 직접 했었으니까. 여기는 층수가 5층이었던 겁니다. 이걸 12층에서 30층까지 올렸습니다. 용적률을 88%를 288%, 6%를 올렸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늘었어요. 일반 분야 92개. 이거 보면, 누가 보면 진짜 사기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좌우된 거예요. 기존평이 11평, 13평, 15평이에요. 전용이도 이거밖에 안 돼요. 요걸 이만큼 갔으니 당연히 세수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요것만 보세요. 이 치구수하고 요 용적률만. 이렇게 되면 196%가 늘어나야죠. 절대 반응입니다. 이렇게 돼도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라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 때 이후에 이제 건축사 사무실을 다시 선정하시면 이제 최대한 세대수를 많이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는 평형하고 관계없으니까 최대 세대수를 많이 뽑아달라고 하시면 어쩌면 여러분 분담금도 많이 줄을 수는 있어요. 왜? 소형 평형이 평당 분양가가 높습니다. 소형 평형이 큰 평형보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에서는 줄일 수 있는데 단지의 어떤 값어치에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